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에 대해 살펴보죠.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만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이 결산 조정 사항과 신고 조정 사항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의 개념적 이해를 한번 여러분 도와드리죠. 자, 이제 회사가 기계를 구입했어요. 거래죠. 회계에서 거래란 어떤 경제적 사건이 회계에서의 거래로 인정되려면 그 사건으로 인해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돼요. 기계 구입이라는 것, 천을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돈을 주고 구입했겠죠. 그러면 이 기계 구입이라는 사건은 회계에서의 거래인지 아닌지를 따져볼 수 있죠. 자, 그러면 현금을 주고 기계를 구입했을 테니 현금의 감소 그리고 기계를 구입했으니 기계라는 자원의 증가가 있으니까 자산의 증가겠죠. 따라서 이 사건은 기계 구입이라는 사건은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기계라는 자산의 증가, 회계에서의 거래로 인정될 수 있겠죠. 자산이 증가했으니까요. 그리고 자산이 감소했으니까요. 자, 이러한 사건, 즉 회계에서의 거래가 발생하면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겠죠. 그 사건으로 인해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가 또는 감소했으면 회계에서의 거래고요. 거래가 발생하면 기록을 해야 돼요. 그 기록한 결과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등과 같은 결산서에 회계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산서에 반영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칠 테고 이러한 결산서에 반영이 되겠죠. 이 사건이. 자, 결국 뭡니까? 예, 당기순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자, 결산 조정의 개념이 뭐냐면요. 손금, 앞서 배웠죠. 회계에서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세법상 비용, 즉 손금 인정 받기 위해 이 기업회계의 결산서에 기록을 해야 돼요. 계산한다는 건 기록한다는 얘기죠. 즉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회계에서의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와 같은 결산서에 먼저 반영을 해야 손금 인정 받을 수 있는, 즉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받기 위해 이 기업회계의 결산서에 반드시 먼저 계상되어야 하는 것, 이걸 결산 조정한다 그래요. 신고 조정이란 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강제 신고 조정과 임의 신고 조정이 있는데요. 먼저 강제 신고 조정. 결산 조정과 어떤 점이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업회계의 결산서, 즉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등에 계상하지 않았지만 세법 관점에서 손금에 해당되는 항목이에요. 그러면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세법상 손금으로 조정을 해야 돼요. 이러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결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지만 세법상 손금일 경우 무조건 신고 조정을 해야 돼요. 이러한 걸 강제 신고 조정한다 그래요. 임의 신고 조정은요. 강제 신고 조정과 공통점은 자, 결산서에 계상하지는 않았지만 여긴 같아요. 그런데 무조건 조정을 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회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조정할지 말지를. 그래서 회사가 나 이거 결산서에 반영 안 했는데 법인세 신고할 때 이거 손금 인정 받을래. 그렇게 선택했다면 손금 인정되는. 근데 회사가 나 결산서에 반영을 안 했는데 아니 뭐 이거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받기 싫어. 그럼 선택 안 한 거죠. 그럼 손금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조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러한 항목을 임의신고 조정 항목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결산조정사항이란 게 뭐냐? 개념을 살펴보면 자, 이제부터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결산조정사항이라는 용어가 튀어나올 텐데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자,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세법에서도 손금 인정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이 항목을 네가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받고 싶으면 결산서, 즉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해. 그래야 손금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즉 선 결산서 계상 후 손금 인정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업회계에 결산서에 계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실제는 조정이 아닌 거죠. 회사가 결산서에 반영, 계상하는 것 자체를 결산 조정한다고 하는 거고 그러한 항목들이 결산 조정 사항이 되는 것이죠. 결산 조정의 성격을 살펴볼게요. 이 결산 조정 사항, 결산 조정 항목이 중요한데 그럼 어떤 항목들에 대해 결산 조정을 해야 되냐 이거지. 즉 어떤 경우에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받으려면 먼저 결산서, 즉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해야 되는 건지 그런 항목들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눈여겨보셔야겠죠. 크게 봐서는 세 가지입니다.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또 하나가 뭐냐면 퇴직급이요. 우리 학생들이 회계원리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항목들이죠. 요 항목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퇴직급 몇 가지. 요런 항목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추정 항목이에요. 즉 기업이 외부와의 거래를 통해 예를 들어 볼게요. 기계를 구입했죠. 외부 거래처로부터. 그러면 이건 뭐 누가 봐도 뚜렷해요. 즉 1,000원의 기계를 구입했으면 현금이 1,000원만큼 감소했고 그만큼 기계가 1,000원만큼 증가했을 거예요. 이건 뭐 금액 자체가 빼박입니다. 그런데 요 대손충당금이나 요 감가상각비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요. 먼저 대손충당금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대손충당금이 뭐냐면 기업이 외상 거래를 하고 받을 돈이 생기죠.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외상 판매를 하고 돈을 나중에 받는 거죠. 그 나중에 받기로 한 돈이 채권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채권 100%가 회수가 되는 게 아니야. 나중에 일부 로스가 생겨요. 그러니까 못 받는 돈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외상값 달라고 해봐야 실제 얼마만큼 로스가 발생하는지, 즉 못 받게 되는지, 그 못 받게 되는 걸 대손이라고 그래요. 그럼 대손이 언제 확정되냐면 실제 나중에 야 외상값 줘. 그때 먼저 청구해 봐야 상대방이 나 못 줘. 이렇게 해야 그 금액이 확정이 되죠. 그러면 이 대손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은 외상 판매한 현재 시점 기준으로 미래죠.
자, 그럼 미래 그 어느 시점에 이 대손 금액이 확정되는데 기업회계는 좀 특이하게 이 미래 확정될 대손 금액을 땡겨서 미리 추정해 이래요. 그래서 미리 추정해서 그 금액을 대손 금액을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계상해. 그 금액을 미래에 발생할 대손 금액을 추정해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계상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기업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업회계 기준 위배로 감옥 가거든요. CFO가. CEO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미래에 못 받게 될 그 금액을 추정하여, 추정이죠? 네. 추정해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걸 기업 내부적 계상 항목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런 항목들의 항목, 이런 항목들이 뭐예요? 그렇죠. 미래에 발생할 금액을 추정하는 금액. 그렇죠?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이 손금산입을 강제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네가 선택해 이러는 거야.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즉 뭡니까? 기업이 선택에 의해 자기 마음대로 계상할 수 있는 항목이 결산조정사항이에요. 결국 이게 중요합니다. 회사가 결산서의 해당 사항에 대해 비용 계상하는 선택을 할 경우 송금 인정되는 거지. 결국 요 대손생각비,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요 세 가지의 경우 세법상, 법인세법상 송금 인정 받고 싶으면 먼저 그렇죠. 결산서에 비용으로 먼저 계상해야 돼. 여러분 조심할 건 뭐냐면요. 법인세법이 특이하게 요 세 항목에 대해서는 네가 선택해. 네가 송금 인정 받고 싶으면 결산서에 비용으로 먼저 계상해. 이런 선택권을 주는 듯 하면서 법인세법이 또 어떻게 하냐면 요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얘네들에 대해서 법인세법상 이만큼만 내가 송금 인정할게. 또 손금 금액의 한도를 또 설정해놔요. 또 재밌죠. 그래서 법인세법 이거야. 만약에 법인세법인 어떻게 하면 이제 결론을 얘기 드릴게요. 법인세법이 요 세 항목에 대해서 네가 송금 인정 받고 싶으면 결산서에 비용 계상해 먼저. 그럼 다 인정해 줄게. 단 법인세법상 그 세 개 항목에 대해서 법인세법이 이만큼만 나 송금 인정해 줄게라는 한도를 그어놔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줬지만 법인세법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결산서에 내가 손금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해서 계상하면 난 그거 인정 못해. 이런 거야. 웃기는 애지,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손금 인정 받기 위해서 먼저 결산서에 비용 계상해야 되는데 이 결산 조정 항목들은 단 법인세법상 손금 한도를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 못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한도를 초과해서 결산서에 비용 계상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손금 인정 못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손금 불산입한다는 얘기지. 결론이 뭐냐면 결산 조정 항목이라 하더라도 손익계산서에 비용 계상한다고 해서 무조건 법인세법이 송금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만큼에 대해서는 송금 인정하지 않는다. 즉 송금 불산입한다. 그런 조정이 따른다 이거지. 그럼 OX 문제. 결산 조정 항목의 경우 세무 조정이 필요 없다. OX. X입니다, 여러분. 결산 조정 항목이라 하더라도 손금 한도를 초과해서 결산서에 비용 계상할 경우에 그 한도 초과에 대해서는 세부 조정해야 됩니다. 송금 불산입. 자, 신고 조정 사항 살펴볼게요. 개념 되게 쉽습니다. 깍두기예요. 즉 결산 조정 외의 사항은 모두 신고 조정 사항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산 조정 사항이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파악하시면 돼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대손생각비,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요 세 개가 결산조정사항이고 나머지 모두는 신고조정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은 자, 그럼 신고조정사항의 구분 두 가지가 있죠. 강제신고조정사항과 임의신고조정사항이 있습니다. 강제신고조정사항은요. 기업회계와 세법 간 손익의 차익이 있는 경우 반드시 그 차이를 조정해야 됩니다. 회사가 뭐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안 돼. 법인세법이 예, 법인세법과 기업회계 간의 차이가 있으면 무조건 조정해야 돼요. 뭐 이건 하나하나 많은 얘기지. 자, 임의신고조정사. 자,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 여부를 회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결산서에 비용 계산 안 했어. 근데 그 항목이 임의신고 조정사항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결산서에 비용 계산하지 않았더라도 임의신고 조정사항이면 그렇지. 법인세 신고할 때 그걸 송금으로 싹 넣어서 송금이 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항목이 임의신고 조정사항이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에서 세부담 최소화 가정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면 이 임의신고 조정사항일 경우 그거는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문제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 임의신고 조정의 성격을 보시면 자, 손금 산입 여부의 선택권이 기업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임의신고 조정 사항은 뭐예요? 결산 조정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결산서의 비용 예상이 송금이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여러분들 잊어버리세요. 이 임의신고 조정에 이 임의신고 조정 사항을 두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법인세법이 야 너가 송금인증 받고 싶으면 결산서에 반드시 비용 계상해. 요 조항만 두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회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 법인세법님 제가 손금인증 받기 위해 결산서에 비용 계상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항목이 있어요. 이러는 거야. 즉 기업 회계 기준이 인정하지 않는 즉 기업 회계 기준이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결산서에 비용을 계상하면 너 기업 회계 기준 위배야. 감옥 간다. CEO, CFO. 이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회계 기준이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결산서에 비용 계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법인세법상 손금인증 받아야 될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회계 기준 위배인 그런 항목들이. 그래서 세법이 그래 알았어. 자, 기업회계 기준이 인정하지 않아서 네가 결산서에 비용 계상하지 않는 항목이 있는데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네가 법인세 신고할 때 손금인증 받고 싶으면 네가 신고 조정을 통해서 손금인증 받을 수 있게 해줄게. 이런 항목들이 임의신고 조정 사항이에요. 몇 개 안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요 임의신고 조정 요 규정을 법인세법 왜 뒀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 기업 회계 기준이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결산서에 비용 계상할 수 없는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야. 이게 임의신고 조정 사항이죠. 요거는 문제에서 그때 나올 때마다 제가 요건 임의신고 조정 사항입니다라고 알려드립니다. 몇 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결산 조정 사항, 뭐 사항이라는 게 항목이니까 같은 말입니다. 이 결산 조정 항목, 결산 조정 사항 같은 말이고요. 자, 신고 조정 항목, 신고 조정 사항 앞에 배운 내용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결산 조정 사항의 정의는요. 정의는 뭡니까? 그렇지. 요 손금 인정 받고 싶으면 결산서에 먼저 비용 계상해.
그런 항목들이 결산 조정 사항이죠. 그래서 결산서에 비용 계상해야 손금일 인정됩니다. 그럼 이런 항목들이 어떤 항목들이냐? 결산 조정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세 가지.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와 맞물려 들어가는 게 대손충당금이니까 여기서 대손충당금을 표현하고 있죠. 네,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급여랑 맞물려 들어가는 재무상투표 항목이에요. 그래서 같은 얘기죠. 네. 요 세 가지 항목들의 경우 결산조정사항으로서 요 세 가지의 경우 즉 뭡니까?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퇴직급여 요 세 아이들은 법인세법상 송금인정 받고 싶으면 먼저 뭐다? 결산서에 비용 계상해야 될 아이들이다 이거지. 그리고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회사가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해야 손금인정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렇지. 회사가 결산서에 반영한 그 시점, 그 사업연도에 손금 인정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결국 뭡니까? 회사가 손금 인정 받는 그 시점을 즉 귀속시기라고 그래요. 선택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런 항목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추정 항목이라고 했죠. 신고 조정 사항에 대해 앞에 배운 내용을 요약해 보죠. 기업 회계와 법인세법 간에 일단 차이가 있어야 돼. 그런 항목들에서 대해서 우리 법인세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고 배웠죠. 그리고 신고조정 사항은 깍두기입니다. 결산조정 사항 이외의 모든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신고조정 사항의 경우에는요. 세법이 그 귀속 시기를 강제하는 거예요. 즉 결산조정 사항의 경우에는 귀속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 신고조정 사항은 귀속 시기가 강제돼. 즉 법인세법이 야 이때 송금인정 이때 송금으로 네가 신고해야 돼라고 뭡니까?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세법이 강제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신고조정 사항의 경우 세법상 그 사업연도에 세법이 야 이때 이 사업연도에 이거 송금 신고해라고 강제하는 그 시점에 손금 인정되는 거죠. 이 신고조정 항목의 특징이 뭐냐면 추정이 아닌 회사 외부 거래로 확정이 되는 객관적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보죠. 먼저 결산조정 사항 사례입니다. 자, 감가상각비네요. 그럼 얘는 뭡니까? 감가상각비. 결산조정 사항이지. 그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어떻게 하셔야 돼? 그렇지. 이 감가상각비 결산조정 사항이니까 손금 인정 받고 싶으면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해야 돼. 자, 그러면 일단 회사가 자동차를 구입했어요. 10,000원을 주고. 그러면 자동차는 뭡니까? 유형자산으로서 즉 차량 운반거래는 유형자산이죠. 그러면 감가상각을 통해 체계적으로 비용을 배분해서 인식해야겠죠. 자, 그래서 케이스 1을 먼저 살펴볼게요. 1번 사례입니다. 자, 자동차를 10,000원 주고 구입했는데 케이스 1의 경우에 어떤 사업연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연도에 회사가 감가상각비, 요 자동차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2,000원 결산서, 즉 손익계산서겠죠? 비용으로 계산했어요. 그런데 세법상 감가상각비 범위액,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법상 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야. 세법은 요 차량 운반구에 대해서 그 특정 연도에 2,500까지만 감가상각비로 손금 인정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2,500만큼 손금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했지 2,500만큼 손금 신고해라고 제가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요 감가상각비 범위라는 요 2,500의 의미는 뭐냐면 네가
감가상각비가 결산전상이기 때문에 손금이자 받고 싶으면 결산서, 즉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인식해. 그런데 요 금액은 초과하지 마, 이런 의미야. 즉, 요 금액, 세법상 감가상각비 범위액 2,500을 초과하지 않는 한 네가 결산서에 비용 계산하는 걸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회사가 2,500 초과하지 않는, 즉 2,000만큼을 결산서에 비용 계산했죠. 그게 감가상각비야. 즉 결산서 사항이죠. 그럼 뭡니까? 2,000만큼을 세법이 결산서 사항이니까 오케이, 송금 인정. 따라서 이 경우에 케이스 1의 경우에는 조정이 있다 없다? 불필요하지. 한도도 벗어나지 않았고 결산서에 비용 계산했잖아. 그게 결산서 사항이잖아. 그럼 뭐야? 잘했잖아.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금액을 결산서에 비용 계산했으니 그게 결산서 사항이니까. 그렇죠?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금액을 회사가 그렇지 결산서에 비용 계산했기 때문에, 즉 이게 결산서 상황이라고. 즉 송금인을 받기 위해서는 결산서에 먼저 비용 계산해야 되는데 비용 계산했잖아. 그리고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잖아. 따라서 케이스 1의 경우에는 잘한 거지. 즉 법인세법과 기업회계 간의 차이가 없지. 잘했어. 그치? 네. 따라서 조정이 있다 없다? 없다. 케이스 2를 볼게요. 케이스 2는 케이스 1과 다른 점이 뭐냐면 감가상각비입니다. 즉 손금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산서에, 즉 손익계산서에 비용 계산해야 돼. 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세법상 범위액을 벗어나. 요것까지는 이 범위액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세법이 그냥 둔다 안 둔다? 그냥 안 둬. 요 차이 금액만큼은 손금 물산입하는 거지. 자, 제가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여기 문장으로 간단 명료하게 적어놨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제가 김치만에 그냥 넘어가기가. 자, 차량 운반구 10,000원에 취득했죠? 요 얘기지, 그지? 네. 자, 요 차량 운반구의 경우에는 그 사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가 차를 왜 샀겠어요? 돈 벌려고 샀지, 그지? 네, 그 얘기야. 그 기간에, 돈 벌려는 그 기간에 걸쳐, 요 기간이 뭡니까? 내용인수죠? 네, 내용인수에 걸쳐 이 10,000원을, 그죠? 네, 비용, 즉 감가상각비로 따박따박 매해년도 기록해야 됩니다. 요걸 이제 비용인식의 원칙 또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자, 결국 이 취득 시점에 차량 운반구 구입을 위해 지출한 요 10,000원은 감가상각이라는 과정을 통해 야금야금 비용으로 인식되어 감가상각 완료 시점에 0이 되겠죠. 그치? 예, 그러니까 요 10,000원은 결국 뭐예요? 지출 시점에 한 방에 비용을 계산한 게 아니고 지출 이후 그 차를 사용하면서 돈을 버는 기간에 걸쳐 이 10,000원을 썰어가지고 야금야금 비용 인식하는 거지. 그게 감가상각이지. 자, 사례 1번. 케이스 1번이죠? 자, 회사는 감가상각비를 2,000 인식했어요. 근데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는 얼마야? 2,500이지. 초과하지 않았지. 따라서 세법상 한도를 넘지 않았고 회사는 2천만 나 감가상각할게 라는 뜻을 결산서에 표시했지? 그래. 결산전 상황인데. 결산전 상황이므로 네가 비용이 송금이자 받고 싶으면 결산서에 표시해야 되는데, 계상해야 되는데. 그리고 한도를 넘지 않게 잘했네? 오케이. 너의 이런 선택을 존중할게. 따라서 세무성 있다 없다? 없다. 케이스 2번, 사례 2번은 회사는 감가상각비를 2,000 인식했는데 결산서에. 그러면 결산서 상황이니까 결산서에 비용 계상했네. 세법이 그걸 그냥 무조건 오케이 잘했어 넘어가요? 아닙니다.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했냐를 법인세법이 두릅두고 봅니다. 야 초과했네. 그치? 네.
자, 법인세법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네가 송금인증 받고 싶으면 감가상각비의 경우 결산서에 비용 계상해야 되는데 잘했어. 근데 문제는 뭐야? 그래, 내가 1,000까지만 계상하라고 했는데 그걸 넘었네. 2,000. 그래서 넘은 경우에는 안 돼. 어떻게? 그렇지. 회사의 선택을 무시하고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뭡니까? 신고 조정을 해야 된다 이거지. 세무 조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이제 신고 조정 사항 사례를 볼게요. 자, 감가상각비가 아니고 인건비죠? 인건비는 제가 아까 결산서사항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결산서사항은 세 가지잖아. 감가상각비, 대손행각비, 퇴직급여. 인건비잖아. 그 세 가지에 해당이 안 되는 다른 항목이죠? 따라서 얘는 뭡니까? 신고 조정 사항이라 이거지. 자, 신고 조정 사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세법과 기업회 계간의 차이가 있으면 조정이 들어갑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인건비 신고조정 사항으로서 케이스 1번 볼게요. 자, 회계가 어떻게 했습니까? 2천만큼 결산서에 인건비 비용 신고했어요. 계산했어요. 근데 세법은 한도가 얼마? 2,500이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 법인세법은 2,500만큼 인건비 송금 인정해야 되는데 송금 산입해야 되는데 기업회계가 결산서에 얼마만큼만 한 거야? 2,000. 얼마 모자라게? 500만큼 모자라게 했지. 이 인건비가 결산서 상황이면 그렇죠? 조정이 없겠죠. 하지만 신고조정 상황이기 때문에 요 기업회계와 세법 간의 차이 금액 500만큼을 손금 산입하는 거지. 케이스 2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업회계와 세법 간의 차이가 있죠. 얼마만큼? 1,000만큼. 그 차이에 대해서 세무조정하는 거죠. 세법은 1,000까지만 송금 인정할 수 있는데 기업회계가 얼마만큼 비용 계산한 거? 2,000. 얼마만큼 넘치게? 1,000만큼 넘치게 했으니까 그만큼에 대해서 법인세법이 송금을 산입한다 이거지. 자, 사례 1번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문장으로 여러분들 읽어보시죠. 회사는 인건비를 2,000 인식했죠. 결산서에. 근데 세법상 인건비 금액은 얼마? 2,500이지. 세법상 인건비 금액 2,500보다 적은 금액 2,000을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했지. 인건비는 세법상 강제조정 사항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즉 강제조정 사항이란 건 무슨 얘기야? 신고조정 사항으로서 법인세법과 기업회계 간의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에 대해서 무조건 즉 세법 손금 금액에 맞도록 세무조정이 발생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세법 손금은 2,500인데 결산서에 2,000만 비용이 생겼으니까 그 차이 금액인 500만큼을 손금 산입 500 조정하는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사례 2번. 회사는 인건비를 2,020 계산했는데 세법상 인건비 금액은 얼마? 1,000인 거지. 세법상 인건비 금액보다 많은 금액, 얼마만큼 많아? 1,000. 회사가 비용을 계산했네. 인건비는 세법상 강제조정 사항이므로 세법 손금 금액에 맞도록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법 손금 금액은 1,000인데 회사가 얼마? 2,000만큼 계산했으니까 그 차이 금액인 1,000만큼을 손금 불산입 1,000 세무조정하는 거지. 다시 한번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에 대한 세무조정 비교 정리를 해보죠. 자, 결산조정사항은요, 세법 기준액보다, 그쵸? 자, 세법 기준액보다 적은 금액을, 그러면 여기 감가상각비의 경우, 케이스 1의 경우죠? 즉, 세법상 송금금액은 얼마? 2,500인데, 얼마? 회사는 결산서에 2,000 계산하고. 자, 인건비 신고조정 사항인데 세법상 한도액은 얼마? 2,500인데 회사가 결산서 비용 계산한 건 2,000이지. 둘 다 뭡니까? 둘 다. 둘 다 공통점은. 그렇지. 세법상 한도 2,500보다 적은 금액을 비용 계산했지. 그런데 이게 결산조정 사항이고 얘는 신고조정 사항이지. 그러면 요렇게 즉 법인세법 한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결산서에 비용 계산한 경우 신고조정 사항이라면 무조건 세무조정이 발생하죠. 그런데 결산조정 사항의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없는 거지.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세법 기준액보다 많은 금액을 회사가 결산서에 비용 계상할 경우 신고 조정 사항이든 결산 조정 사항이든 뭡니까? 세무 조정이 발생한다는 거. 이걸 또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럼 실제 사례 문제를 통해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죠. 자, 회사 이름은 갑이고요. 자, 21기 사업연도입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간접법에 의해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죠? 네. 그러면 간접법에 의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구하려면 그렇죠.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가지고 입금산입, 송금산입, 입금물산입, 송금물산입 그 네 개의 세무조정에 대해서 뭡니까? 세무조정 사항이 있으면 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할 건 입금산입이나 송금물산입은 당기순이익에 더해져서 각사하면서 소득 금액을 증가시키는, 즉 각사하면서 소득 금액이 당기순이익보다 커지게 하는 그런 조정이 뭐가 있어요? 그렇지. 입금산입과 송금물산입이 발생하면 뭐예요? 당기순이익보다 각사하면서 소득 금액이 커지죠. 그래서 이 입금산입과 송금물산입을 가산조정이라고 하죠. 당기순이익에 더해주는 조정. 송금산입과 입금물산입은요. 그렇지. 반대죠. 각사하면서 소득 금액보다 입금산입이 더 커지게. 즉 그럼 어떻게 돼요? 빼지는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2억 3천이 돼요. 손익계산서상 주요 항목별 조정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특이한 점이 나오죠. 뭡니까? 법인세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정하래. 이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하세요. 신고 조정 사항 중에 임의 신고 조정 사항일 경우 어떻게 한다? 회사가 법인세 신고 시 손금 인정받을 수 있는 조정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손상합비, 감가상합비 두 개가 나왔네요. 그러면 대손상합비 얘와 얘는 뭐? 일단 결산조정사항이죠. 그러면 이 두 아이의 경우는 뭡니까? 결산조정사항으로서 손금 인정 받고 싶으면 일단 뭐?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산해야 돼. 하지만 결산조정사항이라고 해서 세법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것까지 세법이 눈 감아주는 건 아니죠? 그렇지. 한도액과 비교해서 초과할 경우에는 조정이 들어가는 거죠. 결산조정 사항이라 하더라도. 자, 일단 그러면 요 대손상합비와 감가상합비는 일단 세법상 손금 인정 받으려면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자, 대손상합비의 경우 결산서에 500을 비용 계산했죠. 그러면 일단 법인세법이 너의 선택을 존중해 줄게. 단 한도랑 비교해서. 그런데 한도가 얼마? 300인데 초과했네. 오케이. 이건 안 돼. 그래서 요 한도보다 초과된 얼마? 200만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세무조정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한도가 300인데 500을 비용 계상했으니까 어떻게 한다? 그렇지. 초과되는 금액 200에 대해서 손금 불산입하는 거지. 그래서 대손상합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한도 초과액으로서 손금 불산입 세무조정을 하는 거지. 요 세무조정 이해가시죠, 여러분? 자, 감가상각비도 해볼까요? 감가상각비는 결산세 얼마 비용 계상했어요? 400을 했네. 그지? 400. 근데 한도액은 얼마야? 450이네. 그럼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지? 오케이. 그러면 너의 의사를, 너의 선택을 존중할게. 400만큼을 송금 인정하는 거지. 따라서 뭡니까? 요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지. 자, 접대비. 접대비는 뭡니까? 감가상각비도 아니고 변상각비도 아니고 퇴직급여도 아니니까. 그렇지. 신고조정사항이야.
신고조정 사항이니까. 그렇지. 세법 한도액과 그 비용 계산한 거 있죠. 그 금액 간의 차이를 무조건 조정하는 거지. 그러면 한도액은 얼마? 1,500인데 얼마 계산했어? 1,600 계산했네. 결산서에. 그럼 얼마? 100만큼 넘치게 비용 계산했네. 100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그렇지. 접대비 한도 초과액으로 그렇지. 100만큼을 손금물산입하는 거지. 일시상각충당금. 얘는 뭐냐면요. 요게 임의신고 조정사항이야.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임의신고 조정사항은 뭐예요? 그렇지. 얘는요. 기업회계 기준이 인정하지 않는 비용 항목이야. 그래서 회사가 어떻게 합니까? 기업회계 기준 위배하지 않기 위해서 결산서에 비용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얘는 법인세법이 손금을 인정해주는 아이야. 그러면 회사는 일단 기업회계 기준 위배하지 않기 위해서 결산서에 비용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면 얘는 임의신고 조정사항으로서 손금 인정 될 수 있는 아이야. 즉 결산서에 비용 계산하지는 않았지만 법인세 신고할 때 손금 신고를 하면 그만큼 손금이 받을 수 있는 거지. 즉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즉 결산서에 비용 계산하지 않았지만 법인세 신고할 때 나 이만큼 손금 인정 받고 싶어요 라고 신고를 하면 그만큼 세법이 손금 인정하는 항목이지. 물론 한도를 초과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회사가 법인세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 사업의 소득 금액을 줄여야겠죠. 그래야 법인세가 줄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이 항목을 법인세 신고할 때 손금 인정, 손금 신고하는 거야. 그러면 당기순이익에 요 150만 원만큼 손금 산입되어 각 사업의 소득 금액이 줄겠지. 그럼 법인세가 줄 거 아니야. 그렇지. 결국 이런 일시상각충당금과 같은 임의신고 조정 사항은요. 법인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그렇지. 법인세 신고할 때 그만큼을 손금 신고하는 것이. 따라서 법인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회사는 일시상각충당금 150만 원만큼을 어떻게 한다? 법인세 신고할 때 손금 산입하는 거지. 150만 원만큼 손금 산입. 그래서 입금 산입과 손금 산입은 가산 조정이고 손금 산입과 입금 산입은 차감 조정이죠. 결국 요 가산 조정에 해당되는 게 대손상납비 한도 초과액 200, 접대비 한도 초과액 100이니까 결국 가산 조정은 얼마? 300. 그 다음에 차감 조정은 일시상각충당금 150만 원 요하이지. 결론이 뭐냐면 당기순이익이 얼마라고? 2억 3천인데 가산 조정 300을 더해주고 차감 조정 150을 빼주면 결국 그게 뭐다? 각사분수 금액이 되는 것이지. 따라서 결론은 각사분수 금액은 얼마? 그렇지. 2억 3천에 300 더하고 150 빼니까 2억 3천 150이 되는 거죠.